서울의 밤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고층 빌딩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물기에 번져 마치 누군가가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지아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 밑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가 소속된 디자인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건이었기에 그녀는 한 달 내내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하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이제 마감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그녀의 약혼자인 최민석 본부장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퇴근해버린 상태였고, 사무실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빗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었다. 정막이 감도는 사무실의 고요를 깨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이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놓였는데, 그 손길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정중했다. 서지안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그녀의 입사 1년 차 수행비서인 강도진이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지안을 향한 알 수 없는 우려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낡고 유행이 지난 저렴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곧은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나 귀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묘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고, 지안은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곤 했다. 그는 지안이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면 말없이 곁을 지키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거나 식사를 챙기는 등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해왔고,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안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온기를 느꼈고, 잠시나마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도진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넸지만 목이 잠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민석과의 관계를 떠올렸는데, 최근 들어 그는 부쩍 짜증이 늘었고 그녀와의 만남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결혼 준비조차 모두 그녀에게 일임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가 회사의 후계자 경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고, 오늘이 바로 그와 만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디자인 수정안을 서버에 전송한 뒤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들었고, 오늘은 기필코 그를 만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이 선물을 전해주리라 마음먹었다. 비록 민석은 기념일을 잊어버린 듯 했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가면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를 보여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지아는 자신의 차 열쇠를 찾으려 가방을 뒤적거렸지만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손이 미끄러워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고, 그 순간 곁에 있던 도진이 민첩하게 가방을 받아 들었다. 도진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손끝을 잠시 응시하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정중하게 제안했고, 지아는 거절하려 했으나 도진의 눈빛이 너무나도 단호하여 결국 열쇠를 그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감돌았고,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지안의 지친 모습을 힐끔거리며 보았지만
섣불리 말을 걸어 그녀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고, 다만 실내 온도를 그녀가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로 조절하며 묵묵히 운전대를 잡을 뿐이었다. 민석이 거주하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고, 지아는 도진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게만 느껴졌다. 보안이 철저한 로비 입구에서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민석의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선 지아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낯선 향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현관에는 민석의 구두 옆에 그녀의 것이 아닌 붉은색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남자의 재킷과 여자의 스카프가 거실로 향하는 길을 따라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지아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신음소리와 웃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침실 안의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했는데, 그녀가 사랑했던 약혼자 민석이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업계 라이벌인 윤미라와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민석은 미라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한 여자인지,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재능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는지 조롱 섞인 어조로 떠들고 있었다. 미라는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고, 두 사람은 지안이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지안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지안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고, 뒷걸음질 치며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탄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다. 1층 로비로 뛰쳐나온 지아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몸을 던졌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뜨거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그녀는 빗속에서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세상이 온통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고, 이대로 쓰러져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렬하게 일었지만,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너지는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고개를 들어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바라본 얼굴은 강도진이었는데,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를 비로부터 보호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젖은 그녀의 어깨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주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차 뒷좌석으로 인도했다. 그는 지안이 차에 타자마자 신속하게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갔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지안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도진은 핸들을 쥔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며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감히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최민석에 대한 차가운 사리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고 빗소리는 여전히 차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차 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지안의 간헐적인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지안이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말리지 않았느냐고 혹은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느냐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진은 그저 묵묵히 티슈를 건네줄 뿐이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에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고 일단은 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며 자신의 집이 아닌 안전한 호텔로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지아는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석이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되새겼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불꽃이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진은 호텔 스위트룸 체크인을 마친 후 지안을 방까지 안내했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룸서비스로 따뜻한 죽과 차를 주문해 놓은 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그제야 참고 있었던 감정을 드러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주머니에서 구형 피처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의 비서, 어조가 아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최민석 본부장, 그리고 윤미라 팀장, 두 사람의 뒷조사 지금 당장 시작해.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를 끄는 도진은 닫힌 방문을 잠시 응시하다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번쩍이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서의 그림자가 아니라 거대한 맹수의 형상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지안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결의에 찬 눈빛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민석이 사주었던 목걸이를 거칠게 뜯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평소보다 더욱 진하게 화장을 하며 자신을 무장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나약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지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 옷과 구두를 준비해온 도진이었는데 그는 마치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지안은 도진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며 차가운 목소리로 회사로 가자고 말했고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달라진 눈빛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엑셀을 밟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배신자들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지안이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그녀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바다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을 동료들을 지나쳐 곧장 본부장실로 향했고 그 뒤를 강도진이 묵묵히 따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정리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본부장실 앞을 지키던 비서가 당황하여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안의 단호한 태도와 도진의 위압적인 눈빛에 기세가 눌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고 지안은 망설임 없이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사무실 안에서는 최민석이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윤미라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지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라는 짐짓 놀란 척하며 민석의 팔에 매달렸고 민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지안을 노려보았다. 지안은 두 사람의 역겨운 행태를 보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고 천천히 걸어가 민석의 눈앞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거칠게 빼내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민석은 바닥에 굴러떨어진 반지를 힐끔 쳐다보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냐고 빈정거렸고 어제 본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는 지안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었기에 자신이 숨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뻔뻔하게 말하며 모든 원인을 지안의 탓으로 돌렸고 미라는 그 옆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얄밉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안은 그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석을 응시하며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민석은 지안의 반항적인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감히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배은망덕하게 구느냐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지안이 가진 디자인 재능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배경과 자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폄하했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민석은 자신의 아버지인 회장의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지안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지안은 민석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직서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리듯 던져버렸고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뒤를 돌았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지안의 등 뒤에 대고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악을 썼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까지 문가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도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민석과 지안의 사이에 섰고 민석은 도진을 보며 너는 또 뭐냐고 소리치며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도진은 민석의 명령을 듣는 대신 자신의 품에서 사원증과 사직서를 꺼내 민석의 책상 위에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올려놓았고 저도 오늘부로 서지한 팀장님과 함께 그만두겠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민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작 비서 주제의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렸고 너희 둘이 나가서 굶어 죽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도진은 민석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리더에게 미래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몸을 돌려 지안의 뒤를 따랐다. 민석은 도진의 눈빛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패배자들의 행진이라며 소리 높여 비웃었다. 사무실을 빠져나온 지안과 도진은 복도를 걸어가며 수군거리는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앞만 보고 걸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일종의 전우애와 같은 결속력이 느껴지는 침묵이었고 지안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도진에게 왜 굳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왔느냐고 물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지안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직함이나 회사를 보고 일한 것이 아니라 서지안이라는 사람의 열정과 재능을 믿고 따랐던 것이라고 담백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계산도 섞여 있지 않았기에 지아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 그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어제 내리던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지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려나간 듯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막막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왔다. 도지는 그런 지안의 마음을 읽은 듯 곁으로 다가와 차문을 열어주며 일단은 맛있는 점심부터 먹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고 부드럽게 제안했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지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안은 도진의 안내를 받아 차에 오르며 그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이 보였고 지아는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도진이 데려간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는 지안이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예약해두는 세심함을 보였고 지안은 그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새삼 놀랐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진은 업무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가벼운 화제로 지안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그의 유머 감각과 박식함은 지안을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안은 조심스럽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가 평소에 구상했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보여주었다. 지아는 도진이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지 믿을 수 없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도진은 그저 취미 삼아 정리해 본 것이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겼다. 그 계획안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당장 실행에 옮겨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고 지아는 도진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한편 회사에 남겨진 민석은 분이 풀리지 않아 책상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미라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민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업계의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서 서지안과 강도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도 맡지 못하게 철저하게 밟아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일 잘하는 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민석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지안과 도진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작은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고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지트를 마련한다는 생각에 지아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도진은 꼼꼼하게 건물의 상태와 위치를 체크하며 지안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추천해 주었고 그의 안목은 전문가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마침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아담한 스튜디오를 계약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이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앞으로 그녀가 걷게 될 꽃길에 자신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어제와 같은 외로움이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속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힘이 넘쳤다. 반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간 도지는 비밀 금고를 열어 숨겨두었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서류들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빛은 낮에 보여주었던 다정함과는 전혀 다른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민석의 회사에 대한 자금 압박과 동시에 지안의 새로운 스튜디오를 지원하기 위한 은밀한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지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최민석,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해주지. 서울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J&D 디자인 스튜디오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따사롭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서지안과 강도진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 가구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구한 책상과 의자들을 배치하여 제법 그럴싸한 사무 공간을 만들어냈다. 비록 최민석의 화려한 본부장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하고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지안에게 이곳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성이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의 영토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여 보란듯이 성공하겠노라고 다짐했고 도지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찬 시작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으며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개업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사무실의 전화기는 고장 난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지안이 야심차게 준비하여 배포했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었다. 평소 지안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독립하면 꼭 함께 일하고 싶다던 거래처 사장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황급히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눌렀던 지안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업계 바닥은 생각보다 좁았고 최민석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과 압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연락이 끊긴 거래처 명단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한 중소기업의 담당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지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진과 함께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카페에 앉아있는 담당자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고 그는 지안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가져온 계약서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지안이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자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위선에서 최민석 본부장의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털어놓았다. 담당자는 지안의 실력이 아깝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홀로 남겨진 지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비열한 횡포였지만 힘없는 신생 스튜디오가 거대 기업의 본부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아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고 도지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상심한 표정을 살피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자신이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도진까지 고생길로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도진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월세는커녕 도진의 월급조차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그를 놓아주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진은 지안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탕비실로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도진은 지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월급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표님의 재능이 고작 이런 시련에 꺾일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최민석이 지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나는 법이라며 지금의 시련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 뿐이라고 그녀를 위로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근거를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은 지안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묘한 힘을 발휘했다. 지안은 도진의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맙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다시 일에 집중하는 지안을 확인하고는 잠시 자재를 확인하러 다녀오겠다며 겉옷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을 빠져나온 도진의 발걸음은 사무실 안에서의 여유로움과는 달리 날카롭고 민첩하게 바뀌어 있었고 그는 골목을 돌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은 백미러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진은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 보고를 지시했다. 남성은 최민석이 주요 자재 공급 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J&D 스튜디오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업계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진은 보고를 듣는 내내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와도 같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손가락으로 차의 팔걸이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도진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즉시 행동 개시를 명령했는데 첫 번째 타깃은 최민석의 횡포에 동조하여 자재 공급을 끄는 업체들이었다. 그는 그 업체들의 자금줄을 조용히 조이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최민석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여 그를 압박하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지안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과 실리를 갖춘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는 것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외에 법인을 둔 유령 회사를 통해 J&D 스튜디오의 익명의 디자인 공모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안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고 그녀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한 도진만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배려였다. 지시를 마친 도진은 다시 허름한 차림으로 돌아와 편의점 봉투에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담아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에 냉혹한 사업가가 아닌 순박한 조수의 얼굴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아는 여전히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는데 방금 막 도착한 이메일 한 통 때문이었다. 지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도진을 부르며 외국계 기업에서 익명으로 디자인 공모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주제 또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것이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했다는 메일 내용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 했다.
도진은 짐짓 놀란 척하며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계약 조건이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에이전시를 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고 부추겼다. 지아는 도진의 긍정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어 밤을 새워가며 시안 작업에 몰두했고, 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자료 조사를 도우며 그녀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새벽이 되어갈 무렵 지아는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하고는 주먹을 쥐며 손을 거두었는데, 아직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린 도시를 내려다보며 최민석이 곧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상상했고, 지안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철저하게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며칠 후 지안이 제출한 시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과 함께 예상치 못한 거액의 착수금이 스튜디오 계좌로 입금되었다. 지안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진의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보는 도진의 가슴속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감수해야 했던 모든 위험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지아는 이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필요한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한번 도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도진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따뜻하게 화답했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제 서류를 집어던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업계에서 매장시켰다고 생각했던 서지안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하여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쥐잡듯이 닥달하며 도대체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인지 당장 알아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자금 출처가 해외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석은 불안감과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고, 윤미라는 옆에서 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서지안이 다시 일어서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며 더 악랄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짓밟아 놓으라고 악을 썼다.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최민석의 회사가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최민석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룹 내 승계, 구도의 핵심 사업이었다. 도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빨간 펜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체크했고, 곧이어 어딘가로 문자를 전송했다. 미끼를 물었다. 덫을 조여라. 그의 메시지는 전송과 동시에 삭제되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지안의 스튜디오에는 희망의 불빛이 켜졌지만, 최민석의 제국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강도진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로 출근한 지아는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꽃바구니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간결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다. 지아는 의아해하며 도진에게 혹시 누가 보낸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 척했고, 속으로는 자신이 보낸 꽃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 만족감을 느꼈다. 지아는 꽃향기를 맡으며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하겠다고 다짐했고, 도진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녀의 등을 든든하게 지켜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싹이 트듯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다가올 더 큰 파도에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울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앞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세단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인사들이 레드 카펫을 밟으며 입장하고 있었다. 오늘 밤 열리는 연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디자인, 입찰 및 투자 유치 설명회로 업계에서는 향후 10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 자리를 위해 수개월을 공들여 준비해 왔으며 이번에 유치할 글로벌 투자 그룹과의 계약 성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룹 내 후계자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슈트를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로비에 서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윤미라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사치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최민석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출입구를 향해 있었는데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될 글로벌 투자 그룹의 회장이 언제 도착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자신을 무시하던 이복 형제들을 누르고 아버지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승리에 도취된 상태였고 윤미라 또한 샴페인 잔을 들고 호호거리며 마치 자신이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고 있었다. 주변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최민석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굽실거렸고 민석은 그들의 아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콧대를 높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왕이라도 된 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상상은 곧 찬물을 끼얹은 듯 깨어질 운명이었는데 회전문이 돌아가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입구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 사이로 서지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윤미라처럼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가 아닌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그 고고한 아우라는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몰락한 줄 알았던 전직 팀장의 당당한 모습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평소에 헐렁하고 낡은 양복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완벽한 핏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근사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지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특히 최민석의 경멸 어린 눈빛에 순간적으로 위축될 뻔했으나 도진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덕분에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었다. 최민석은 지안과 도진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왔고 윤미라 역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는데 민석은 지안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을 걸었다. 그는 초대장도 없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 들어오느냐고 쏘아붙였고 경비원을 불러 당장 쫓아내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윤미라 또한 옆에서 거들며 망한 회사의 사장과 비서가 올 자리가 아니라며 드레스는 어디서 빌려 입었냐고 조롱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가방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초대장을 꺼내 민석의 눈앞에 보란듯이 들어보였고 우리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초청받아 온 것이니 비키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민석은 초대장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누군가에게 동정표를 얻어 구걸한 것이 분명하다며 혀를 찼다. 민석은 도진에게 시선을 돌려 네가 입은 그 옷도 지안이가 빚내서 사준 거냐고 빈정거리며 수행비서 주제의 주인 옆에 서 있으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느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너희 둘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라고 선언했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너희는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도지는 민석의 손가락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민석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시냅을 했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민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도지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아는 법이라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귀빈인 글로벌 투자그룹 AT 그룹의 총괄 회장이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장내는 순식간에 기대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도진을 노려보던 눈길을 거두고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구 쪽으로 달려나갔고 다른 기업인들도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AT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으로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기에 모든 기업들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석은 자신이 가장 먼저 회장을 맞이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주리라 다짐하며 가장 앞줄에 섰고 윤미라에게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라며 눈치를 주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들어섰는데 그가 바로 AT그룹의 총괄 회장이었다.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최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악수를 청했다. 민석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을 소개하려 했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어필하기 위해 준비된 멘트를 쏟아내려 했다. 하지만 회장은 민석이 내민 손을 잡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스쳐 지나갔는데 민석의 손은 허공에 덩그러니 남겨져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민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회장이 못 보고 지나친 것이라 애써 자위하며 다시 회장의 뒤를 따르려 했다. 그러나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인파를 가르며 곧장 홀의 중앙을 향해 나아갔고 사람들은 회장이 누구를 향해 가는지 궁금해하며 홍해처럼 갈라섰다. 회장이 멈춰선 곳은 놀랍게도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지안과 강도진의 앞이었고 민석은 그 광경을 보고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난 것이 아니냐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회장이 길을 잘못 들어 수행비서 따위에게 길을 물으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서 안내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민석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인 AT그룹의 회장이 강도진의 앞에 서더니 지팡이를 옆에 둔 채 허리를 90도로 숙여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던 것이다. 정적만이 감도는 홀 안에서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안심이 됩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도진을 바라보았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눈앞이 하얘지며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수행비서가 세계적인 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윤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항상 지안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강도진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회장을 일으켜 세웠고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순박한 조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진은 차갑고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지안 역시 너무나 큰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고 커피를 타주던 도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도진의 옆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도진이 아니었다. 도진은 지안의 시선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녀를 달래줄 수 없음을 알기에 짐짓 외면하며 회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 그는 침묵을 깨고 났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AT그룹의 차기 경영권자로서 이번 한국 프로젝트의 전권을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선정 기준은 오직 실력과 정직함이 될 것입니다. 도진의 시선은 정확하게 사색이 된 최민석을 향해 꽂혔고 민석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었다. 도진은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다. 내가 말했지. 주인공은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 최민석. 도진이 몸을 돌려 다시 연단으로 향하자 수많은 기업인들과 기자들이 그를 에워싸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플래시 세례는 더욱 거세어졌다. 최민석은 군중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남겨졌고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강도진의 동무대가 되었고 그는 제왕의 귀환을 알리며 밤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지아는 멀어져가는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낯설음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왜 자신의 곁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힐끔거리며 인파 속에 홀로 서 있는 지안을 찾았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지안과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승리의 기쁨보다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밝혀진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누군가에게는 혼란을 가져왔고 이야기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연회장을 뒤로하고 서지아는 도망치듯 호텔 정원으로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 한 구석에 놓인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방금 전 목격한 강도진의 모습이 잔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커피를 타고 짐을 들어주며 때로는 낡은 차를 운전해 주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AT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지아는 자신이 그동안 도진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혹시 그가 속으로 자신을 비웃지는 않았을지 부끄러움과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도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최민석의 배신만큼이나 아프게 다가왔다. 지안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뒤쪽에서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도진임을 알았지만 차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입술만 깨물었다. 도진은 지안의 등 뒤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숨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지안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지만 지안은 거칠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길을 거부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지안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에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연극이었냐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가난한 팀장과 착한 비서 놀이에 심취해 자신을 기만하고 조롱한 것이냐며 울분을 토해냈고, 도지는 그녀의 날카로운 비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지는 지안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후계자라는 운명과 그 자리를 노리는 친족들의 끝없는 암투 속에서 숨막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강도진이라는 인간 자체로 봐주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했고, 그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었기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도지는 우연히 지안의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순수한 인간미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고 그 속에는 지안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 지안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안은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중압감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속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아는 자신이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도진이었기에 그 배신감이 더 크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었다. 도진은 지안에게 자신이 AT그룹의 부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강도진으로서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다고 호소했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혼란스러워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존재했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도진은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지안에게 내밀며 이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과이자 선물이라고 말했다. 지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자 도진은 그 안에 최민석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디자인 표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비서로 일하면서 틈틈이 모아온 자료들과 그룹의 정보력을 동원해 찾아낸 민석의 치부들이 담겨 있다며, 이것이면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지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고, 도진은 그녀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혼자 싸우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안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을 느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도진이 건넨 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아는 도진에게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겠지만 공적인 파트너로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고, 최민석을 무너뜨리는 일에 당신의 힘을 빌리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니며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서 협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고, 도진은 그런 지안의 당찬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그녀가 신데렐라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여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돌아가지 않고 도진의 차에 올라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최민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지아는 도진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통해 최민석의 비리 장부를 훑어보았다. 자료는 생각보다 방대하고 치밀했는데 최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아는 민석이 자신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까지 팔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어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운전을 하며 지안의 계획에 필요한 법적 조언과 언론 플레이 전략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도진은 며칠 뒤 열릴 최민석 회사의 주주총회가 그를 심판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지목하며 그날 모든 증거를 터뜨려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AT그룹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안을 지원 사격할 것이며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안은 도진의 치밀한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고,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돕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최민석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아는 도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돕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당신이 내게 보여준 진심에 대한 보답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고, 지아는 그 순간만큼은 그를 온전히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도진은 지안을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차가 멈추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안은 안전벨트를 풀며 오늘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렀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때는 정식으로 다시 다가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고, 기다리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차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고, 도진은 불 켜진 그녀의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를 돌렸다. 지아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며 멀어지는 도진의 차를 눈으로 쫓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가 남긴 여운을 곱씹었다. 다음 날부터 지안과 도진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주총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 지안은 밤을 새워가며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도진은 AT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최민석의 자금주를 압박하고 언론에 조금씩 정보를 흘려 최민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갑자기 막혀버린 자금 사정과 주주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당황하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도진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상태였다. 윤미라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민석에게 화를 냈지만 민석은 오히려 그녀에게 짜증을 내며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아는 뉴스에 나오는 최민석 회사의 주가 폭락 소식을 보며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진실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최민석의 회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의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모여든 취재진과 주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았다. 회사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주총회는 최민석 본부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고 재신임 여부를 묻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최민석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 입구에서 주요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윤미라에게 눈짓을 보내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미라의 표정 또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를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민석은 오늘 회의만 잘 넘기면 AT그룹과의 악연도 어떻게든 무마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민석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포장하고 미래의 수익 모델을 화려하게 설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으나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고 곳곳에서 야유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특히 앞줄에 앉은 일부 소액 주주들은 최민석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민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강도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 뒤에는 서지안이 결연한 눈빛으로 따르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는데 도진의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다. 최민석은 도진과 지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었고 경비원들에게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이 AT그룹의 부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알렸다. 그는 AT그룹이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주요 주주임을 밝히며 경영진의 비리와 무능을 고발하고 이사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도진의 발언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민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발악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안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지안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민석을 마주 보았다. 지안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최민석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주주들은 화면에 뜬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민석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지아는 침착한 목소리로 민석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뒷돈을 챙겨온 사실을 폭로했다. 민석은 그 모든 것이 조작된 자료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지안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그 누구도 그의 변명을 믿어주지 않았다. 지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논리정연한 팩트로 승화시켜 민석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안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면을 전환하여 최민석이 자신의 명성으로 내세웠던 디자인들이 사실은 모두 지안과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원본 스케치와 수정 날짜가 기록된 파일들, 그리고 민석이 직원들에게 보낸 강압적인 이메일들이 화면에 뜨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민석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재능을 착취하고 껍데기뿐인 명성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과 비참함을 토해냈다. 그녀는 민석을 향해 당신은 리더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고 그 말은 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주들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민석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최민석은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단상 위에서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도진이 순식간에 올라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민석의 팔을 낚아채 제압해버렸다. 도진은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추태를 부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워 민석은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AT그룹은 부도덕한 경영진이 있는 회사와는 그 어떤 파트너십도 맺을 수 없으며 최민석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발언은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이사들은 앞다퉈 민석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평소 민석의 편에 서서 아부하던 이사들조차 살 길을 찾기 위해 민석을 비난하며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수사관은 최민석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했다. 도진과 지안이 며칠 전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이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발빠른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석은 수사관들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를 찾고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잃은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석은 허망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지만 지안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민석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안과 도진을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그의 비명은 닫히는 문 뒤로 사라지며 처량한 메아리만 남길 뿐이었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미라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도진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도진은 미라에게 다가가 당신 또한 공범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회사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이익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자신은 민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도진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회의장 안의 주주들은 최민석의 해임과 이 사회의 전면 개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회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회사는 잠시 휘청거리겠지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 남겨진 지안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지안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고 지안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안은 붉어진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도진은 당신이 스스로 해낸 일이라며 그녀의 공을 치하했다. 지안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보였다. 도진은 지안에게 이제 최민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명예는 회복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디자이너 서지안으로서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신감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지안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AT그룹은 언제나 유능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식으로 협업을 제안했다.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고 도진은 유쾌하게 웃으며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텅 빈 회의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쏟아지는 햇살 아래 나란히 걷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길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반겨주는 듯했고, 도진은 지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그녀와의 시간을 만끽했다. 지안은 문득 도진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애써 마음을 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도진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전율은 숨길 수 없었고, 도진 또한 그것을 느끼고 있는 듯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두 사람의 관계에도 새로운 색채가 입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최민석의 구속 수사와 재벌 3세의 갑질 논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인터넷 여론은 지안을 응원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었다. 지안의 스튜디오에는 격려 전화와 함께 디자인 의뢰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도진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원하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는 달콤했고, 지안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못다 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서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고, 도심의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지안의 마음가짐은 1년 전 그날 비오던 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J&D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손을 거친 디자인은 트렌드를 주도하며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고, 지안은 당당히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어 무대 위에 올랐는데 쏟아지는 조명 아래선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수상 소감을 말하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동료들과 특히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한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는데, 그 눈빛은 객석 어딘가를 향해 애틋하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의 가장 앞줄 중앙에는 강도진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AT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시상식의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 서지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마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 힘찬 박수를 보냈고, 그의 주도로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지난 1년 동안 도진은 지안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고, 지안은 도진의 도움 없이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오름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심을 완벽하게 불식시켰다.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에게만 들리는 마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짧은 교감 속에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편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최민석은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화려한 시상식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서지안의 환한 미소는 그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횡령과 사기, 그리고 각종 비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한때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려 면회조차 오지 않는 처지가 되었다. 민석은 화면 속에서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강도진이 지안을 향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서지안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빛나는 보석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뒤늦은 후회만이 뼛속 깊이 사무쳐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지만 지안은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인터뷰 요청에 지쳐 잠시 테라스로 빠져나와 밤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왠지 모르게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뒤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에 지안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와 지안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지안에게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말하며 당신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안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 모든 것은 당신의 끈기와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녀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안에게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으니 자신과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제안했고 지안은 그의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도진은 수행비서를 물리치고 직접 운전석에 앉아 지안을 태웠는데 이 모습은 마치 1년 전 그들이 처음 파트너가 되었던 날을 연상케 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설렘을 증폭시켰다. 지안은 운전하는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준 한결같은 기다림과 배려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는 자신이 그에게 답을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지안의 시선을 느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고 그의 손은 기어 레버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자연스럽게 지안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조용한 전망대였는데 이곳은 도진이 어린 시절 답답할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달래던 그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을 난간 쪽으로 이끌며 자신이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외로움, 그리고 지안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녀 없이는 자신의 세계가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지안은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고 그의 진심이 따스한 온기가 되어 심장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안이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다. 그는 지안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지 않고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담담하게 프로포즈했다. 도진은 자신이 당신의 비서가 되어 평생 당신을 보좌하고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당신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안은 도진의 엉뚱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웃음을 터뜨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가 내민 반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은 당신이 내 조수라면 월급은 사랑으로 주겠다고 농담을 건넸고 도진은 평생 무보수로 일해도 좋으니 해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도진은 지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뒤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나누는 그들의 입맞춤은 격정적이기보다는 깊고 은은했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녹아 있었다. 지안은 도진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쌌지만 그들은 서로의 온기로 인해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제는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입술을 떼고 지안의 이마에 다시 한번 가볍게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지안 또한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AT그룹의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지만 평소와 다른 묘한 활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회장 강도진의 결혼 발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능력 있는 두 사업가의 결합이라며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언론 또한 이 세기의 커플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도진은 회장실에서 쏟아지는 축하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책상 한편에는 지안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틈만 나면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독재자가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비서실장은 달라진 도진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내심 안도하며 그를 보필했다. 한편 지안의 스튜디오 역시 아침부터 밀려드는 축하 화환과 선물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만 지안은 들뜨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준비는 도진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일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도진 또한 그런 그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자처했다. 지아는 회의 도중 도진에게서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 어때요? 조수 강도진 올림이라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직원들은 대표님의 저런 행복한 표정은 처음 본다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답장으로 승인합니다라고 짧게 보내고 다시 열정적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일과 사랑 모두를 쟁취한 여성의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지안이 디자인한 작은 야외 정원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초대받은 하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지안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의 서약을 맺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파티에서 도진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지안과 함께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퇴근하면 넥타이를 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지안을 위해 요리를 했고 지안은 그런 도진의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했다. 도진은 지안이 힘들 때마다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수이자 멘토가 되어 주었고 지안은 도진이 지칠 때마다 그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험난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아는 문득 도진에게 그때 내가 만약 당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물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이력서를 냈을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지아는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평생 진짜 내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갔을 거야.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지아나.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진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평온함에 잠겼다. 창밖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별빛보다 더 영원히 빛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그림자가 되어 지켜주던 그들은 이제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련 뒤에 찾아온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서지안과 강도진 두 사람의 이름은 서로의 인생에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